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이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초대형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빠지면서 곧버스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이제 좀 수익이 나는 또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악재들이 이렇게 시장을 흔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는 어차피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왔고, 사르는 파란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왔을 겁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개인들의 자금이 30조가 지금 고점에 물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거고, 들어와 봐야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기관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연기금이 비중을 맞춘답시고 연일 하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일단 최근에 이제 어떤 퍼펙트 스톰이 증시에 몰아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 공매도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국채금리입니다. 공매도는 사실 빠져도 조금씩 빠지겠죠. 근데 이 국채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다만 아직 정책금리가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파월의 연준의장 파월 같은 경우도 당장에 금리를 올리거나 그리고 국채를 매입하는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기에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당장에 이것 자체가 지금 당장 시장을 하락하는 요인을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당장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꾸준하게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로서 시장이 폭락했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채금리가 1.4%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장이 폭락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최근에 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매수하시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곡물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었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풍산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고요. 원유 관련 종목들, S오일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제가 얼마 전에 바닥에 있을 때 언급을 드렸었죠. 보험주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을 때 하나생명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급등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보복 소비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의류업체들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려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불안 요소들이 또 뭐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의 없음에 일단 무게를 실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본다라면 우리가 당장에 겁낼 것은 아니다. 미래에 이제 퍼펙트 스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이 미리 겁을 내는 거죠. 이제 뭐 그래 봐야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봐야 향후에 만약에 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연준으로서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무서운 게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은 연준에서도 이제 자금 회수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되려 이제 미리 겁먹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이제 개인이 지금 고점에서 30조를 매수했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만, 그리고 1월, 2월까지 2개월 동안 기간이 23조 원을 팔아치웠고요. 거기고 외국인이 7조에서 8조 정도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지금 현재 고점 매수를 했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지금 거래소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3중 고점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은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이전에 나왔던 헤드앤숄더는 공매도만 재개되는 것이 연기만 되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만약에 공매도가 그대로 진행됐으면 아마 폭락했을 거다. 하지만 공매도라는 게 연장만 된다라면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는 이번에 만들어진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 거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금리 부분도 물가 인상을 어떤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신용도 좀 많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5월 달에 다시 이제 재개됩니다. 이번에 것은 아마 거의 못 막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뭔가 자꾸 숨통을 조여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일단 공매도 기환, 거기에 국채금리 상승, 여기에 이제 바로 신용폭탄이 되는 거죠. 최근에 신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22조까지 지금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한 2조 원 정도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온 것은 홍콩이 이번에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재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거래세를 이제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하락 이유로 거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홍콩 거래세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기 악재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단기 악재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신용,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서, 즉 1.5를 찍었다. 미국 국채금리가 1.5를 찍게 되면 시장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기술주 라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성장주들이 가장 큰 하락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제 자금 매수라는 얘기 나왔을 때 가장 큰 하락이 나온 것은 주도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17년도에 최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또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이때마다 폭락을 했던 섹터가 어디냐면 바로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때는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바이오가 아니라 2차전지 쪽입니다. 전기차 이쪽 섹터들, 그리고 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이런 섹터들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쪽이 이제 가장 두려워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신용잔고를 한번 보세요.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20조가 안 됐었는데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늘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종목이 빠지니까 빚을 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정장고가 올라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시장이 여기서 한번 더 밀려버린다고 했을 때 일정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반대 매매의 우려들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탁금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탁금이 많으냐? 예탁금이 얼마 전에 이제 74조 원을 찍고 나서요. 지금 계속 더 이상 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주식에 돈을 투입하게 될 텐데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올 돈이 다 들어온 거죠. 정말 요즘에 주위 보면 진짜 작은 돈이라도 다 주식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탁금이 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장이 올라가기는 어차피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다만 이제 급락이 나올 거냐 아니면 연착륙으로 갈 것이냐의 어떤 문제였는데, 최근에 약간 좀 경색되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채권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이제 미국의 그데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할 때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을 좀 바꿔서요, 실업률하고 이제 판단을 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았다라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사실 굉장히 그 금리 인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연준에서는 당장은 안 할 거다. 올해 3분기 내로는 뭐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그 3분기 이후가 조금 이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만약에 곡물가라던가 유가라던가 구리 가격이라던가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가파르게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올라가다가 물가가 좀 다시 좀 인플레이션이 약화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더 뒤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물가를 제일 우선시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1.4까지 찍었다가 지금 1.3435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1.9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제 시중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저금리라는 이거 하나만 믿고 돈을 빌려 썼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발 빠른 사람부터 먼저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60불대를 넘어섰어요. 지금 61불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미 5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농산물 가격 중에서 옥수수 가격 보시게 되면은 최근 6개월간 거의 쉬지 않고 이 가격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요즘에 뭐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한다 그러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밀가루 값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또 제빵 가격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또 이 도미노적인 어떤 물가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6.3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5 이하로 내려오면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칼을 꺼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실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 나오는 6%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10%에 육박한다, 실업률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는 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는 신흥국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 사항으로 보시고, 제가 오늘 뭐 좀 좋지 않은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무조건 고만을 외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현대차라던가 이런 종목들 최근에 보면 현대차, LG 그리고 애플, 최근 애플하고 일단 상당 기간 지금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파동이 3번의 파동이 다 나왔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까지 나왔다가 지금 반등까지 좁은 거죠. 그리고 다시 빠지는 모습이라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차는 특히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우리 전기차 플랫폼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현대차를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에 현대차가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제 가동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처음 만든 차가 아이오닉 5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됐는데 사실 외형이나 뭐 외형이라던가 그리고 내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컨셉카하고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뭐 기대했던 만큼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내놓기 전에 일반 모델이 400 이상 그리고 롱레인지가 500에서 550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롱레인지 그러니까 일반 모델이 350 정도 350km 롱레인지가 길어야 42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약간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약간 부풀려서 얘기했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되겠죠. 그거 하나 보고 와 똑같은 성능에 테슬라보다 싸다는 게 장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저는 400에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500이 넘어가야 매력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기차를 400, 500을 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1년, 2년 지날수록 이게 자꾸 줄어요, 주행거리가. 그러니까 500을 탄다고 했을 때 2, 3년 타면 이게 400으로 줄어들거든요. 400 중반대로. 근데 400이면 더 줄어들고 거기다가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말이 420km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좀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좋으니까. 근데 아쉽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스마트폰 점유율을 아이폰에게 또 뺏겼습니다. 1위 자리를. 자 이렇게 본다라면 삼성전자도 마냥 또 좋다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사실 현대차를 굉장히 응원했었고 근데 이제 좀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에는 여전히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좀 TSMC를 잡아내는 뭐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있고요. 현대차도 조금 더 분발해서 옵션으로 가격하지 말고 정말로 좀 잘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전에 봤던 이 헤드앤숄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헤드앤숄더입니다. 모든 패턴을 통틀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헤드앤숄더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헤드앤숄더를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도 헤드앤숄더가 있었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깨졌지만 깨졌을 때 거래량이 안 섰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공매도 때문이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연장이 되면 금지가 이거는 한 방에 끌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번에 만들어진 것은 이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들어간 거죠. 공매도를 또 연장할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매도가 다시 5월달에 시작된다고 하면 시한부 인생 같은 느낌이죠. 5월달에 공매도 들어오는데 3월달, 4월달에 신규 매수가 들어오기가 쉽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헤드앤숄더의 모습이라 사실 좀 내심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지지라인이 여기에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깼다가 반등을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럼 반등이 잘 나오면 한 900, 한 3, 40포인트 그때를 좀 우리가 좀 현금화 좀 하는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종목별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OLED 이후에는 사실 새로운 어떤 그리고 의류주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어떤 섹터를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개별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개별 종목들도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지금은 싸게 사서 다시 또 이렇게 좀 올라올 때 팔고 뭐 이런 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스킬이 요구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제가 오늘 뭐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사실 제 예측이 항상 말씀 좀 틀렸기를 바랍니다. 틀리길 바라고 지금 상황이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옷도 제가 또 빨간색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주시장이 빨갛게 달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힘들 내시고요. 시장은 빠지면 또 올라오고 오르면 또 빠지는 것이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무리한 매매를 하지 말자. 무리한 추격 매수. 그리고 주도주들이 조금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와 저가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은 일단 저는 아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